네,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열 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태하 전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은 이미 2심에서 네.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따르면 그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이런 네. 사안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은 군의 정치 개입 행위다라고 판결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태하 전 심리단장 혼자서 이런 것들을 했으려고 보기가 좀 어렵죠.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이 군의 조사 결과는 이건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김관진 장관이 지시했을 거다라는 그것을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영장 내용을 지금 사법부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제기한 그 영장의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다. 이래서 이제 일단 구속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 모두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조사랄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뭐 다 보도가 된 일이긴 합니다만 예.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가 청와대죠.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김관진 장관에게 보여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아마 그런 전반적인 배경하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구속 배경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요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 전 장관의 말도 우리가 뭐 그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군이 가장 중요해.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와서 다 알 겁니다.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단 상황에서 심리전에서 북한한테 밀리면 이 뭐 전체 군 사기라든가 국가의 안보가 위기가 오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취지 자체는 매우 좋은 것이고 또 대북 심리전에 활동하는 많은 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구속 상태를 본다면은 어느 적정선을 넘어서 뭐 국내 정치에 관여를 했다든가 정확한 본인의 직무를 그 망각하고 어떤 그 사회 SNS에 해서는 안 되는 뭐 이번에 정확히 군 형법에 예. 정치 관여 안 되는데 그거 했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직무를 망각한 일이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뭐 그 일부 시인은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뭐 그 더 나온 얘기가 있으면 뭐 특정 정치 출신들을 군무원을 뽑는데 배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김관진 전 장관이 그 특정 지역 출신입니다. 그 호남 그 전북 출신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이게 구두로 나온 얘기가 좀 와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그 순수하게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 요원 증언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도 나오는데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 얘기는 이제 2012년도 예. 대선이 있는 해였죠. 그 7월 달에 네. 예년에 10배 가까운 군무원 선발 이거를 이제 심리전단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 네. 지금 말씀처럼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 그 영장에 적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김관진 장관이 청와대에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문건에 나왔다 하더라도 완전한 증거가 나온 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인데 이명박 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것을 지금 영장에 적시할 수 없을 거예요. 검찰의 말에 의하면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일단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예. 이거 지금 너무 앞서 나가서 어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약에 영장에 적시하고 이렇게 된다면요. 이것도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네.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드러나거나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조사를 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검찰의 말에 의하면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네. 말 속에 거기 포함돼 있어서 예. 아직은 그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차차 두고 볼 네. 일이다 이런 말씀인데 김관진, 임관비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출국길에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과도하게 없는 일을 가지고 어떤 뭐 수사를 받을 혐의가 있다든가 네. 이렇게 또 확산되고 좋지는 않은 거니까 지난번에 이제 너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하도 말 같지 않아서 뭐 지금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 그 평가 절하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 처음에 그 소고기 파동,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 국정 드라이브 못 걸다가 금융위기 사태도 극복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댓글에 지금 또 이제 그 연루가 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그 균형 감각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일일이 그 댓글을 달아라 말아라 이런 것을 과연 했을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되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 한가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 과도하게 지금 그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나라가 과거의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럼 그거야말로 그 발언이야말로 관점에 따라서 예. 또 어떤 그 요즘 뭐 진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그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일리가 있다고 볼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수사, 검찰의 그 이제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댓글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얘기잖아요. 과거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사를 파헤치면서 발목 잡으면 되겠느냐,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야말로 지금 적폐청산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자유한국당 등 일부 보수 세력의 평가는 관점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과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건 과거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나치게 과거의 일을 자꾸만 들썩거리느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이 많다는 그런 관점으로 하신 말씀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과거에 잘못된 거 지금 사이버 사령부가 뭐 다른 일도 많이 했죠.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대북 관련 뭐 이런 활동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까 제가 이태하 전 심의전 단장 그 판결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했던 건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군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개입한 건 분명히 많잖아요.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2012년도 대선을 이겼을 때 그때 군 사이버 사령부 상황실에서 박수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이건 사실 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거든요. 정당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댓글 공작은 이 부분은 사실 정치 관여거든요. 정치 개입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국기가 문란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물론 앞으로 이제 봐야지 알겠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그런 진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뭐 검찰도 검찰입니다만 최종 또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렇다면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런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거사 파헤친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예.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뭐 내일 출국할 때 어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뭐 출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이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라든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다면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발언은 썩 그렇게 전 적절치는 않지 않는가 이런 아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선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국민 여론을 거짓으로 조작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런 적폐청산에 주저한다면 국민의당이 앞장서 특검을 세워서라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네,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법 앞에 만인은 뭐 공평하니까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혐의가 있으면은 저는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과연 이때까지 그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를 보면은 전직 대통령을 어떤 그 수사기관에 불러 세워서 좋은 일이 뭐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그 5명의 공화민주를 망라하는 5명의 대통령들이 참 그 존경받고 친하게 지내는 거 참 부러운데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이런 시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일이 댓글을 지시를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추미애 대표는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예. 제가 언론인 시절이나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보면 그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런 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디테일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부하들이나 또 그 밑에 기관에서 언론 보고서를 받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뭐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국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대통령에 걸맞지 않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검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예상보다는 싱거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동안 뭐 계속 이제 제기된 건 있잖아요. 네. 뭐 세대를 건너뛴 징여 문제잖아요. 예. 뭐 쪼개기 징여라고도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그 이상 홍종학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이러한 의혹은 제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야 의원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은 홍종학 후보자의 뭐 엄호에 이제 총력을 기울인 거로 보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청문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한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장관, 국무위원이. 근데 대체로 보면 말이죠. 과거에 낭만 후보들 보면은 언론에서 부단하게 의혹이 제기돼야 돼요. 그래서 여론이 완전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나올 때 되게 잦은 사태로 가잖아요.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는 초반에는 굉장히 여론의 비판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우리 외교 문제도 있었고 지금 아까 말씀 나눴던 이런 댓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좀 묻힌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결과 어떤 후보자는 억울하게 낙마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임명이 이제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후보자 요인도 있고 정치적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후보자 요인으로 볼 땐 분명히 어쨌든 합법적인 절세일지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의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국민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홍종학 후보자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일 없이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치적 요인이 여러 가지 딴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만 뭐 예. 알 수가 없죠.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더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일단 어제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예상됐던 대로 편법 증여 등 재산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평소의 말과 달리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라 하지만 쪼개기 증여 방식으로 부의 세습을 했고 딸도 우리나라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인 그런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자진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인으로서 열심히 네, 일하면서 그리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금 이런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쪼개기 증여라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하나였다면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었다면은 쪼개기 증여가 맞죠.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공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는 임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해명이 매우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 정서에 너무 안 맞는 그 후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쪼개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부의 세습을 항상 경계를 하는데 네. 한국의 재벌이 욕먹는 그거 아닙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뭐 부의 세습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고 하는 건데
그 아주 어린 딸이 그 부모 또는 할머니로부터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는다고 도 괜히 국민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고 예. 뭐 전혀 위법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뭐 어머니하고 어떤 채무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혀 국민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스카이 대학도 아니죠.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삼수사수를 하라는 것은 이 대학 교수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분을 고집을 할까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73% 4%의 그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하고 소통 잘하고 권위주의 모습 탈피하고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많은 현장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집하다 보면은 이게 티가 되고 이게 흠이 돼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홍종학 의원 시절에 2014년도 얘기예요. 19대 의원 시절에 그 법안을 제출한 게 있어요. 상속법 개정안, 증여세법 개정안이에요. 거기 보면은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 법에서 이 제안한 이유는 합법적이긴 한데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절세 창구가 되어 왔다는 걸 비판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거든요. 발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지금 홍정 후보자에 관련된 일은 정확히 여기에 부합한 얘기예요. 지금 여당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합법이다. 절세하는 게 왜 나쁘냐? 절세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합법적인 법 테두리에서 절세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바로 그런 세법의 틈새나 빈틈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 부의 대물림이 자꾸 이루어진다라고 비판해서 법안을 제출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럼 사실 이건 자신의 경우와 딱 부합한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미 뭐 청문회 끝났습니다만 계속 옹호만 할 게 아니라 옹호하되 뭐 여당이니까 정부 여당이니까 옹호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뭐 우리 정치 현실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선진국 중에서 격차 벌어지고 있고 OECD 국가에서 가장 이게 지금 빈부격차의 그 속도가 빨리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잘 못 느끼는 거거든요. 국력에 비해서. 그러다 바로 이런 문제들 시정하자고 적부정선도 필요한 거로 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과거라고 볼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진상규명하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합법적인 하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앞서 국민정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법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임명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저의 가치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측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 임명되더라도요. 이건 철저히 이건 홍종학 후보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네. 무슨 쪼개기 증여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 정서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고 국민 인식과도 많이 배치돼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른정당 의원 8명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공식 복당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예, 그 참 보수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떨어져 나가서 네.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뭐 여의치 않아서 일부는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돌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덩치가 매우 커져서 여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에서도 이제는 그 요의주시해야 될 그런 세력으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인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116석이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에 안주할 게 아니고 국민들 잃어버린 국민들로부터 보수의 가치를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과연 되고 있느냐? 네. 계속 그 거친 말로 그 진영 싸움을 하고 있고 또 그 아주 극소수로 남게 된 바른정당 의원들은 여전히 개혁 보수의 갈 길에서 그런 뭐 약간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저 보수 진영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과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더 상대적 그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라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은 보수 진영이 좀 더 조심스럽게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얻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지지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출당과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당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좋은 쪽이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쪽이 더 많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들 일부가 이제 다시 복당을 했잖아요. 전 이해가 안 가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무슨 명분으로 복당을 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복당의 명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른정당 의원들도 그렇고. 근데 어떠한 것들이 잘못됐는지, 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는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압도적으로 3분의 2가 넘는 의석수로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는지에 네. 대한 반성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전 정치 세력들이 말이죠. 선거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합당하는 거 그거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정치 연합 정치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그걸 나무라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총선 민의라 하더라도 정치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정당 구도 자체가 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젠가요?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73%가 나왔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다른 정당보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앵커께서 자유한국당의 이 지금 복당 이런 것들, 바른정당의 복당 이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저는 크게 영향 못 미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뭔가 자신들을 반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집권당이 한국당이었잖아요. 새누리당. 네. 그럼 거기다 반성이 일단 있어야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개혁해 나가겠다. 우리가 정말 보수를 위해서 어떻게 재건하겠다, 혁신하겠다는 실천 행동을 내놓으면서 그러나 우리 세도 좀 불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국민들이 지지율도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럴 텐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생략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도대체 국민들이 보수 적통, 뭐 보수적이 재건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보수를 너무 잘못 인식하고 있다. 보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건 보수 통합이 아니라 수구 통합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요. 정확하게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성찰하고 통찰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그런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면 전 지지로 올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당내 갈등이 매몰돼 있다. 김무성 의원과 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의기투합하는지 모르겠으나 친박을 대상으로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전 뭐 이게 틀릴 수도 있는 예측이지만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과연 보수의 어떤 그 통합이 되느냐? 저는 그런 거에서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지금부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중도 세력 통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저도 그 명분 있는 어떤 이 중도 보수 뭐 개혁 세력의 통합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그런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명분이 있는 중도 보수 개혁 세력의 통합.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그 보수 정당에서는 정말 새겨 들어야 할 일인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개혁 진영에서는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보면은 저는 그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잡고 국민의당에서 또 최근에 움직임이 있죠.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정책 연대를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국민의당의 그 개혁 세력, 호남 진영을 뺀 그런 쪽하고 합쳐져 가지고 아예 그 우리 정치 진영에서 정치 철학과 가치를 그 함께 추구하는 세력으로 정당의 규모는 작지만 나가는 예. 어떨까 생각이 돼서 그러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 진보적 그 어떤 이미지, 한국당의 보수적 또는 또 새로운 제3진영의 중도 개혁적 이런 네. 이미지로 재편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것도 보면은 총선도 있고 해서 네. 다 또 현실적인 정치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항상 개혁과 혁신은 현실 정치의 여러 가지 정말 세상 살아가는 이런 일에 그 항상 그 꺾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 한번 저렇게 외롭게 하면 옛날에 꼬마 민주당도 그 잘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렇다고 보면은 외롭게 한번 가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적인 정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정당의 일 아니겠습니까?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책연대 그리고 선거연대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호남과 햇볕 정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정체성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도 개혁의 길, 그 큰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면 그럼 한국당 세력과도 그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왜 그렇게 막 진도를 막 나가십니까? 자, 그만하시죠. 네, 지금 당내 반발이 심한데도 계속해서 정책 연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국민의당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당의 일체감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호남 쪽 중진 의원들의 생각과 이른바 우리가 비한계 의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과 생각이 많이 달라 보여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일단 햇볕 정책 뭐 이런 얘기 좀 나왔어요. 그럼 바른정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런 정당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호남 중진 의원들은 이런 바른정당과 연대하기 어렵다는 기본에 깔려 있어요. 상당히 달라요. 중도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 우리나라의 정치 용어도 말이죠. 좀 선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중도 개혁인지, 중도 보수, 무엇이 중도 보수인지, 개혁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막 이 단어의 이 의미가 막 섞여 있어요. 혼재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뭔가 지금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려면 국민의당 내부 정리가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국민의당도 내부 정리가 필요하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바른정당도 지금 통합하고 좀 갈라졌습니다만 바른정당도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안 나타나고 있지만 바른정당 내부의 추가 탈당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워낙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공학적 이해관계 이런 게 너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 정당의 이런 여러 통합 움직임, 연대 논의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여전히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 입지 때문에 저런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1석밖에 안 되는데 지지율은 정당 지지도가 거의 45%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른 야당 대비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수행 평가가 70%도 넘고 이런 현재의 이 121석은 맞지 않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당 의석 분포는 작년 총선 때 구도고 이 총선 민의니까 왜곡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탄핵이 있었고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헌정사상 초유. 그래서 그러한 민심이 지금 정당 무대에 안 반영돼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에 다 국민의당도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서로 연대를 따로 한다는 제 가지고 정당 체제가 국민의 민심에 맞게 그야말로 개혁, 보수, 진보, 중도 이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다시 재정렬되는 거. 그러니까 정당 재정렬이라면서 썼어요. 정치학에서. 정당이 재정렬돼 가지고 그래서 현재 진보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또 보수 야당은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지방선거 의식해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정치공학적인 이합 집단이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국민의당의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국민의당에서 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짧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저는 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그 물과 기름처럼 섞여 있는 두 진영이 있잖아요. 그 친한 비한 또 그 호남 중심으로 한 그런 분들 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그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국민의당에 계신 그 호남의 여러 가지 의원들 이분들 민주당 가가지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왜냐면 여당이 또 강력한 여당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거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나머지 국민의당의 그 약간은 중도적이고 개혁 보수적인 이런 그 분들이 바른정당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그 두 당에 비해서는 뭐 규모는 작겠지만 새롭게 우리 정치를 한번 그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한 것도 괜찮다. 그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바른정당 탈당 사태가 정치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결 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